외신 보도 나오면 이제는 민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보도가 뜨면 자랑스러울 따름이었고, 우리 문화, 우리 대통령, 우리 시민,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게 자랑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창피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폭탄주를 즐겨 마셨다는 보도가 우리 언론이 아닌 일본 언론에 먼저 나왔습니다. 국제적 망신인데 내용을 보면 더욱 창피합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로 계엄령을 언급하는 빈도와 술의 양이 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여론의 경향을 파악하라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윤석열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는 한 전직 장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꽤 구체적입니다. 윤석열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등에서 열린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삼겹살 등을 안주로 삼아 소맥을 즐겨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하면 야당 인사뿐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전직 장관은 아사히에 계엄령 언급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고요. 보통은 소주도 맥주도 반잔 정도 따라 마시는데 대통령은 20잔 정도를 가득 따라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의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다며 대통령 전용 시설을 경비하는 담당자들로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책사 역할을 했다는 한 인사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독선적인 정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져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윤석열에게 유튜브 외에 주요 언론의 논조에 관심을 기울여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면박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는 윤석열의 독선적 전국 운영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주변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내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윤석열은 청년 중도층의 확장성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전직 장관은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윤석열이 이 대표에게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자고 말했지만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의원도 정치는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효율성만 생각하는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망함을 넘어 창피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런 고주망태 멧돼지가 지금 당장 체포되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쓴 혈세 모두를 국민들 앞에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참패한 작년 4월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술도 많이 마셨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술자리는 주로 경복궁 근처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직 장관의 전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음주 습관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겹살 등을 안주로 먹고 맥주잔 안에 소주잔을 미리 넣은 뒤 맥주를 붓다가 빠뜨려 먹는 이른바 소맥을 즐겼습니다. 보통 소주 절반, 맥주 절반씩 섞는 방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소주와 맥주 모두 넘칠 듯 가득 부어 마셨는데 이런 폭탄주를 항상 20잔 정도 들이켰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술에 취한 윤 대통령이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했지만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도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술자리는 종종 미명, 즉 동의 트기 전까지 계속됐고 이 때문에 삼청동 안가 경비 담당자들이 밤새 장시간 근무해 푸념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지율 추락 후 극우 유튜브에 빠졌으며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발표 나흘 전 현지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에 나가서 재벌 총수와 소폭 만찬을 벌였다니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이 폭음이냐며 이러니 119대 29라는 충격적인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 술상무로 썼냐며
수백억 혈세를 낭비하며 재벌 총수들을 해외까지 데리고 가 술자리를 벌인 것에 대해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횟집에서 걸어 나오는 윤 대통령 앞으로 양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용 차량에 타기에 앞서 배웅과 악수를 하려는 듯한 장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최근 산불이 난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른바 윤핵관 핵심 인사로 알려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옆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불 진압 중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사과했던 김진태 강원지사도 보였습니다. 횟집 앞 도로에 경호 차량과 관용 차량들이 줄지어 선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사진에 나온 횟집은 부산 해운대 에이펙 하우스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당 사진들은 인근 건물 등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집단 조선일보 1월 7일, 1월 8일 32명 광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두 가지 광고가 범죄 집단 조선일보 1월 7일, 1월 8일 32면 광고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네. 마약을 제조하라, 마약을 살포하라, 이런 광고를 실으면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을 모의하라, 폭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화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뭐 싫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실게? 그럼요. 그런 광고를 어떻게 싫겠습니까? 살인을 모의하고 살인 집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가 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죠. 12.3 계엄령 포고령 검토해 보셨습니까? 뭐 예전에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실무진들에게도 포고령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3호. 이거 광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광고를 누가 했나요? 저희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 자체를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포고령 1, 2, 3, 4, 5호. 계엄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단한다. 가 마약을 살포하라, 폭행하라, 살인을 하라 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이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광고에 대한 뭐 그 근원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장관님, 네. 마약이든 아니 이건 안 됩니다. 하여간. 폭력이든 네. 살인이든 국가 헌법기관이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를 바 없지요. 잘못된 거지요. 네. 근데 그걸 수사기관에서 광고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네. 조선일보 지면에 이 광고가 떴다고요. 조선일보 1월 7일, 1일, 8일 연 이틀 이러한 광고를 32면에 광고를 했다고요. 이게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조선일보 지면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광고 문화부 관할 맞죠? 신문 문화부 저희 정부 광고를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신문법, 교시 광고법, 문화부 관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법 그랬습니다. 교시 광고법도 문화부 관할입니다. 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정부 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는 광고는 민간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죠. 실행의 영역이 아니고요. 관리 감독과 집행의 영역을 계속해서 섞지 마세요. 문화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법 87조, 90조.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90조 예비 업무 선전, 선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근고에 처한다. 내란 폭동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선전, 선동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기사로 쓴 게 아니죠.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네, 어디서 낸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부 광고는 지면에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소위 말하는 일간지로 등록되어 있는 찌라시 조선일보가 여전히 법적 지위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를 버젓이 돈을 받고 게재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는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제재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신문법 1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언론 자유의 신장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법 문화부가 관할하는 영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사든 광고든 정부 광고든 정부 공지든 이 모든 것들이 신문입니다. 신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언론 자유의 신장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근본적으로 배신한 조선일보, 범죄 집단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문화부가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여전히 이 영역도 문화부 관할입니다. 3조 2항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걸 말한다. 3조 4항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걸 말한다. 하나하나 광고법, 문화부가 관할하고 문화부가 통제하고 문화부가 진행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조 허위 가장 금지, 9조 명예, 신용 훼손 금지, 12조 선정, 폭력 표현 금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문화부가 이런 광고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문화부의 뭐 혼을 담아 온 힘을 다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윤리, 신문광고 윤리 강령 읽어드릴게요. 제1조 진실성.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가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신뢰성.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제3조 법규 준수 신문 광고는 관계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가 신문 광고 윤리 강령입니다. 이 또한 문화부 관할 문화부 소관의 법령이고 윤리 강령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 의원님께서 언론학은 뭐 박사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공정위 소관으로 돼 있고요. 현재 또 사실은 물론 뭐 언론의 그 뭐 신문법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할을 하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걸 제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또 표현의 자유 얘기 나오고 언론을 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언론이 하는 일에 대한 뭐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님, 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요. 허위사실, 가짜뉴스, 네. 거짓말에 대한 살포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평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장관하지 마세요. 아니 뭐 잘 알겠습니다. 잘. 예. 그런 게 무서우면 문화부가 언론과 관련해서 신문과 관련해서 광고와 관련해서 또는 영상 표현과 관련해서 손 떼야죠. 그렇지 않아요?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형법적 범죄 행위. 이 범죄 행위가 무서워서 논란이 무서워서 아니 논란이나 뭐 그런 행위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재의 그 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제재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상식의 기반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조선일보 따위에 찌라시가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광고를 올리고 내란에 선전선동하고 계엄을 찬양하고 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나 기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또 제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죠. 근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신문법에 보면요. 제28조 외국 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사망에 보면요. 해당 외국 신문은 국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 신문이요. 네. 설마 또다시 대한민국에 내란 폭동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하고 신문법은 외국 신문을 적시하면서 국내 신문에 대해서 등록 취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국 신문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이야기합니다. 정부 입법으로 신문법 제28조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문법 제22조 신문 등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 시도지사는 제9조 1항 신문 등에 등록한 자가 다음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 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내용이 28조에 이야기했던 국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기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화부는 신문법을 통해서 서울시청에 이 신문은 등록 취소해 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부 입장으로 시청에 조선일보 등록 취소 문제를 굉장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 줄 것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구성하는 것은 기사와 논평과 광고, 공지가 다 신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도 관할 신문법 관할 부처인 문화부가 서울시청에 요청해서 내란 폭동을 선동한 내용을 게재한 범죄 집단 조선일보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낸 거를 이유로 선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자체가 예. 뭐 그러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오늘 2시에 업무 보고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행께 업무 보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상목 대행의 공식 직함이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내란 사태와 그리고 우한 항공기 참사와 관련돼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국회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최상목 대행이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국민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다 참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시면 민의전당이 국회에서 문체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전달 드린다라고 장관께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젊은 친구들이 경호원과 경찰의 제복을 받고 있고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분명히 발부된 체포영장이 준엄한 법의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집행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유혈 사태 내지는 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본인의 경호실 직원들이 영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질치,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말로 공무원과 그리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뭐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잘못된 지휘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 지금 유배당에 있는 유폐되어 있는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내란 상설특검이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달째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위법사항입니다. 마흔약 헌법재판 문제는 제가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네. 장관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체위 의원들께서 장관의 입을 통해서 대행께 어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행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 전달을 못했던 내용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유산 총장님. 네. 지난 겨울 제가 사냥 문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 네. 그리고 관련돼서 1년간 유산청과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많은 개선책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사냥 이동을 위해서 ASF 울타리 개방을 했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개방이 돼 있죠. 그런데 저게 지금 개방을 해놓은 자리에 이 지금 한남동에서 경호원들이 쳐놨다라고 하는 철책이 저렇게 쳐져 있어요. 누가 설치했습니까?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군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군하고 협의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쪽에. 지금 저렇게 철책으로 막혀 있는 개방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군의 협의체는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감 때 또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하게 요청했고 총장님께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좀 태워드렸어요. 알고 네,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저렇게 개방의 효과가 전혀 없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총장님께서 전혀 모르시겠다고 얘기하시면 몇 개가 저렇게 막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개방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량의 폭설이 안 와서 그렇지 폭설이 또 내리는 1월 중순 이후가 되면 또 작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산란개체 수의 절반이 폐사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총장님께서 저런 곳이 몇 곳인지도 확인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그 해당 그 담당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 PPT 하나 띄워주시죠. 저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작은 원들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폐사체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구간인데 가장 많은 곳은 여기서 보면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이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화천, 양구 그리고 고성의 일부 구간 민통성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면 이 지역 전체를 연결해서 그래서 벨트를 만들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천연보호구역은 이제 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라든가 과정이 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올해 어쨌든 사냥 폐사를 막는 게 저희 급선무로 생각이 되어서 민간군 합동으로 저희가 TF팀 구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죠. 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등 자연유산을 확대하는 게 유산청의 기본 방향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산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번에 과감하게 천연보호구역을 좀 확대하고 이것에 만약에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산업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미 민간인 통제구역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천연보호구역 확대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유산청의 기본적인 국가보호구역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의 정책과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다시 그 자연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안건을 제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감사 때 잠깐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올해는 아시다시피 사냥은 폐사가 또 그 개체수로 또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시고 그때 저희가 얼마나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사냥의 폐사가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방어가 됐는지 그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천 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장관님, 계속해서 여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전 동의하긴 좀 어렵죠. 아무래도 동의하신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참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장관님은 임명직이시죠? 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다 선출직으로 그 힘든 과도기 다 걸쳐서 경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현 정부를 발목을 잡아서 불법계엄 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자세한 아주 정확한 그런 뜻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묻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금 2번에 연임을 하셔서 그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경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민주당이 현 정부 발목 잡아서 이 불법 계엄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장관님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십니까? 존중하기 전에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면 상대를 존중하십니까?
그게 기본이죠. 네. 내가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한테 존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국민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나라를 이해할 줄도 모르고 국회를 존중할 줄을 못해서 이러한 사단이 저는 벌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무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켜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국회 시정연설 당일날 아침에 불참 선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관련돼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불참합니다. 아니 거대 1야당 당대표와 영수회담 당연히 해서 싫든 좋든 언론에 비춰서라도 손을 잡는 척이라도 하면서 꼼수를 부려서라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 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헌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탄핵 정당이다?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됐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님들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대통령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일을 못했습니까? 관광산업 저조한 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저도 정말 주말도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헌신을 다해서 일을 그것을 하셨는데 다 민주당 책임이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말할 저는 수는 없죠. 문체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그것이 어찌 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22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문체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 20대, 21대 다 봤습니다. 더 발목 잡은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22대 들어서서부터는 우리 문체위원님들 오히려 더 소통하면서 해달라고 더 요청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을 더 피를 거꾸로 섞게 했던 것은 행정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데 질의 답변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좋아진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체부 총 리더로서 지금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어느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꼭 잘 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그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올해 내년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현재 사태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21대, 22대 이어서 제가 문체위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문화예술 스포츠가 바뀌고 있으니 관광도 변하고 있으니 이거에 걸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2대에 들어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 문체부 피감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뒤로 하고라서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현장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라고 한 말씀은 저는 해주셔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탓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 작아지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이라 하는 그런 행동 그만하세요. 진짜 국민을 위하고 현장을 위하는 리더라면 진짜 리더에게, 제대로 된 리더에게 자기 소신.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장관님 무엇일까요? 네, 여기 이승만 콘서트 써 있네요. 네. 써 있죠. 네. 이건 이승환 콘서트가 아니라 이 엄동설 안에 거리로 쫓겨나서 이승환이 없는 이승환 콘서트를 구미 시민들이 진행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콘서트를 본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김장우 구미시장의 일방적인 공연 대관 취소 사태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리고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그 대중문화든 순수예술이든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정을 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콘서트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저희들 조치를 입장에서는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현재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거나 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관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게 비춰졌을 때 당장의 현장을 가셔야죠. 그리고 이러한 길거리에서 이승환이 없는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장관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고개 숙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누비고 다니신다면서요. 이분들이 재판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거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체부가 존속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병국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문의할게요. 예. 위원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는 안 갔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렇다면 장관님, 저는 이 블랙리스트가 부활되지 않나 이런 좀 염려를 해보고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해주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창작자를 문체부의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문체부의 수장이신 장관님에게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냐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이틀 전에 대관 취소를 한 거, 공연장 대관 취소를 한 거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그러니까 그 않으신다라는 판단은 겁니까? 이제 아니 저는 정권에서 장관님의 하겠죠. 의견을 묻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저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될 권리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장관님의 네, 의견을 그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헌법의 위반이 그러니까 아니냐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헌법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여기다 보여드린 거고요. 장관님의 네, 개인 네. 의견을 물은 겁니다. 제 입장은 네.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이라고 문체부의 생각합니다. 수장으로서 네.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문의를 했더니 그럼 문체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연장 지도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이임돼 별도의 대응 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체부가 할 일은 공연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객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체부의 태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 뭐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연법 제1조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입니다. 이 구미시장은 공연법 제1조 위반을 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문체부 수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연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구미시장께서는 이 공연 자체도 자체지만 오히려 불상사가 생길 걸 우려해서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있지요, 사실은. 네, 법으로 우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처리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이 공연법에 위반된 것을 지금 장관님한테 앞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정확한 그 문체부의 수장으로서 정확한 좀 답변을 제가 네, 요구하는 앞으로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해법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이 콘서트 하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티켓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숙박비, 재산적 피해가 초래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단절시켜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도 감독으로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5월에 또 구미시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사전 행사로 9억 원의 K-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90억이란 예산이. 저는 요즘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부르는 달라진 이 집회 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만약 K-팝 가수들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하면 우리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해야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윤석열 내란에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이 김문국 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이 90억이 들어가서 이 구미시에서 K-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이 예산까지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요, 장관님. 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이 김장우 구미시장 표현 자유 침해 등 예술인 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금 장관님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공연법 제1조도 위반했다라고 지금 장관님도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이 문체부 지원 예산 저는 모든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 국제 시합이고 그런데 뭐 좀 하여간 좀 국제 봐야 대회를 알겠어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 대회는 국제 대회대로 개최를 하지만 K-팝 예산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K-팝
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구미시장한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미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하여간 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